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고조선과 초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실상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들어선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를 잠깐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조선. 사실은요, 우리나라 최초 국가의 이름은요, 원래는 고자가 없고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냥 조선이었는데 뒤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고자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옛날 조선, 이성계가 세운 것은 나중에 있는 조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였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고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긴 해요.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삼국유사 그러면 이련이 쓴 건데, 이련이 쓴 거는 고려시대고 뒤에 이성계가 조선 세웠고 어떻게 하고 이걸 붙였지? 이련은 또 이런 생각으로 붙였대요. 단군이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고, 유만이 세운 조선을 따로 부르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거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만이 세운 조선과 단군이 세운 조선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을 해가지고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용한북, 환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당연히 당군 신화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당군 신화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하늘나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식 말로 치면 옥황상제죠, 그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그죠? 자, 그런데 환웅이 사실은 적장자가 아닙니다. 서자입니다. 서자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서러운 환경에 처했겠어요, 그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죠, 그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 진짜 서러운 환경에서 나는 그러면 그냥 하늘색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내 뜻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혼자 내려오진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뿅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신의 아들이 지상에 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서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아달라고 막 몰려와야겠죠. 근데 아니,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누가 오냐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온 거예요.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환웅님 저희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니들 소원이 무엇이냐? 저희들은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신화 같은 거 보면요, 저는 진짜 얄미워요. 신이면 신답게 그냥 한 방에 해줄 것이지, 뭔 그렇게 테스트가 많고 시험이 많고 내기가 많은지 진짜 곱게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내기를 해요. 시험을 하죠, 그죠?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수가하고 마늘을 먹고 버텨라 100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자, 곰과 호랑이가 동굴로 들어가서 수가하고 마늘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시험이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호랑이는 육식아니야. 육식을 하는 호랑이한테 수가고 마늘을 먹으라니, 이거 말이 되나, 그게 진짜. 곰은 잡식이니까 뭐 어떻게든 먹겠죠. 그래서였는지 호랑이는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서 토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토테미즘 외우라고 했어요. 토테미즘, 곰, 호랑이, 동물 숭배하는 거. 자, 그리고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여자가 됐는데 웅녀예요.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었다.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아니, 잠깐 생각해봐요. 환웅이 지상세계에 온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은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좀 이제 푸대접 받고 그러니까 지상세계에 와가지고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고 남자가 포부와 야망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막상 와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은 곰을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결혼했어, 거기서.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온 거예요, 지상세계? 이거 진짜 헌팅하러 왔나? 가끔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혹시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맞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지상세계에 자기
배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닌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죽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의 첫 스타트는 바로 이 단군 신화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연도는 뭐냐면요, BC,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Before Christ,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2333년. 숫자도 참 묘해. 아니,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쫙 떨어지는지 몰라. 2333. 왜 하필 2333년이냐? 그거는 이때 진짜로 만들어진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국통감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대략 한 요때쯤 건국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기원전 2333년 요때로 비정을 하고 있고요. 누가 건국을 했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당군왕검, 바로 그 당군왕검이 건국을 하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등장하는 역사 이후의 시대이긴 한데 사실 아직은 기록이 되게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화나 설화, 전설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단군 신화를 진짜 고지고대로 믿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뭐 우리는 곰의 자식인가? 그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곰하고 사람하고 결혼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곰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또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약 한 10%의 사실에 90%의 창의력이 덧보태져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역사를 보실 때요, 그 창의력이 엄청나게 덧붙여진 신화 속 내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상상인가, 그 두 가지로 분류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환웅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위에서 왔다, 즉 북방 어딘가에서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방위를 가리킨다는 보장은 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청동기쯤 가면은 선민사상 가진 사람은 나온다고요. 그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가 그 증거 보여줄까 하면서 제가 아주 기발한 쇼를 하나 한 거 기억나죠? 그죠? 두 번은 못하겠다, 참아.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천선사상, 다른 종족들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선민 의식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환웅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각각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비, 구름, 바람입니다. 그럼 비, 구름, 바람, 그죠? 풍백과 우사와 운사, 이건데 비, 구름, 바람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애니미즘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햇님께 비나이다, 구름님께 비나이다, 바람님께 비나이다. 그죠? 비, 구름, 바람이래요. 이게 뭐에 필요한 거냐면 바로 이거 농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 환웅 부족은 선민 의식을 갖고 농경 기술을 보유한 그런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바로 청동기 문명이에요.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는 청동기가 우리나라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이라면서요. 근데 기원전 2334년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조금 이제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학계에서 아직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환웅 집단이 신석기 집단이냐 청동기 집단이냐 좀 의견은 분분한데 저희가 뭐 학술적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청동기 문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기원전 2000년이 좀 넘어가면서부터지만 환웅 집단이 올 때 이미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전파를 해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술이 보급되고 전파되는 데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합을 하냐면요,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하는데 그 토착 세력을 뭘로 비유한 것이냐면 바로 곰과 호랑이로 비유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호랑이가 중간에 토 꼈어, 토테미즘, 그죠?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알아맞혀 보세요. 척척 박사님 딩동댕동 해가지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는
고물 신을 섬기는 부족을 선택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키워드들을 빼내는 겁니다. 천선 사상을 갖고 있었고, 농경 기술이 있었고, 청동기 문명을 보유했으며, 그리고 그 시대의 토테미즘적인 신앙 요소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기록이 바로 이 삼국유사예요. 왜 삼국유사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냐면은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기록이고요. 그거 말고도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등이 있는데, 참고로 이 동국통감의 경우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도인 BC 2333년 그 기록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관련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럼 고조선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 나라냐? 그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갖다가 확정을 해보면요, 고조선은요,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의 시대에 있었던 나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이 세 가지입니다.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분포된 지역은 대체로 어디로 보고 있냐면 바로 고조선의 영토, 고조선의 강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같이 분포되는 지역을 보면요,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주에 이르는 이 구간, 대략 한 요 구간이 바로 고조선의 영토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비파형 동검만 발견되는 지역은 여기 말고도 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같이 발견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거긴 바로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에 이르는 그 일대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청동기 시대의 문제는요, 뭐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오냐면은 고조선과 맞물려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고조선의 강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의 문명과 같이 결부시켜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조선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을 보면요, 일단 왕위를 세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 단군 왕검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던 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본인 이름인지도 알 수도 없고,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왕위 규칙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정사 기록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단군조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렇게 왕위가 세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위 부자 상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꼭 재산과 그 권리가 넘어간다는 보장은요, 원래는 없습니다. 옛날 사회는요, 힘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고대 사회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무조건 연결이 되는 것이다. 뭐 삼촌이나 다른 쪽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름을 보면 재밌는데요. 보시면은 부왕이에요, 부왕. 준왕입니다. 이게 한문적으로 봤을 때 부왕 준왕은요,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 준한다, 왕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봤을 때 그 이전까지 고조선의 왕들은요, 뭔가 좀 왕은 왕인데 좀 약간 좀 그 지위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왕들, 부자 상속도 좀 잘 안 되고 뭔가 좀 지위가 흔들리는 왕들이 있다가 요때쯤 가가지고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좀 체제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재정일치 사회였다. 재정일치가 무슨 뜻이냐?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 보면은 다윗왕, 사울왕 그 시절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왕, 사울왕 시절에 보면은 다윗하고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정치와 전쟁은 주도는 하지만 제사는 따로 지냅니다.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지내는 게. 뭐 사무엘도 있고, 그죠? 엘리야도 있고, 이런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정치하는 정치인 따로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재정 분리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 분리란 말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고조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재정과 제사와 정치가 서로 하나로 일치돼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거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예요. 애초에 단군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왕검은 군장이라는 뜻인데 단군 왕검이 하나의 단어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혼자서 뭐 했다? 제사도 지내고 왕노릇도 타고 하면서 재정 일치 사회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요, 누구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냐면은 이 연이란 나라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연이 뭐냐 했을 때 하늘 날리는 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세력권은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대략 한 요쯤이에요. 고조선의 세력권이고 그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쪽이 중국인데 당시 중국은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빠졌어요. 자, 그리고 요때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도 끝나고 전국시대로 와서 중국이 크게 7개로 쪼개졌을 때요. 7개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서 고조선과 가장 맞닿아 있었던 요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이란 나라예요. 자, 이 연 말고도 뭐 여러 개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한이, 조초, 제현진 이렇게 7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연이 아무래도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고조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티격태격 계속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 과정 속에서 고조선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요, 고조선이 단순히 전쟁만 하지는 않았겠죠. 전쟁뿐만 아니라 뭐도 했냐면은 그 와중에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식 관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왕이라든지 경, 대부, 왕, 비왕 이런 것 중국식 제도들 그런 걸 따가지고 중국식 관제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즉 중국과 싸우기도 했지만 분명 중국과 교류도 하고 중국의 문물을 입수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고조선을 크게 2단계로 나눈다면은 먼저 1단계가 당군조선이고 2단계가 위만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사이에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 뭐 기자조선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고요. 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까지 부항에서 준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단군조선이라면은 그 뒤에 갑자기 위만조선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이 연이 중요한데 연이란 지역의 출신이었던 이 연 출신이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복장을 하고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항에게 투항을 합니다. 망명을 해요. 우리 나라가 굉장히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투항하겠습니다. 사실 왜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 기록에 왜 하는지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그냥. 자, 그러면서 위만이 투항을 해오면서 보니까 똑똑해 보여요. 준항이 보니까 위만이 똑똑해 보이고 나름 세력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당시 중국의 철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위만을 신임을 하고 위만에게 국경 수비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만이 배신을 합니다. 자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했다고. 아니 잘해줬는데 이 위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을 하게 돼요. 배신을 하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역으로 기원전 194년에 위만이 준항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준항은 쫓겨나가지고 한반도 남부 그 지역으로 도망을 오게 되고 위만은 새로운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도대체 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만이 중국인 출신이면은 사실상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역사고 요거는 그러면 중국이 세운 나라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 이거는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위만이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합니다. 학설이 참 많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만이 올 때 조선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투를 틀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조선 스타일로 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위만은 그러면은 조선 사람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어도 능통했고요. 자, 그래서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위만 조선도 고조선의 제2기 범위로 따로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위만이 설사 중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어차피 망명할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이제 조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타일을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또 조선어에 능통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모든 편지를 다 중국식으로 바꿔버리고 중국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이건 위만은 진짜 확실한 중국인이겠죠. 근데 위만이 막상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크게 뭔가 바꾸지 않아요. 나라 이름도 바꾸질 않고 그대로 조선이라고 가고 그 다음에 관제도 그대로 가고 사람도 역시 여전히 조선 사람들을 중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위만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는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나가려고 했던 국정 정책 방향이 어디냐로 봤을 때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계승해서 유지하고 이어서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만 조선도 고조선의 한 범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위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최신 문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철기가 수입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중국에 있는 한이란 나라하고 한반도의 진, 예 등과 중개무역을 독점했다라고 하는데, 자, 당시 중국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요. 진시황제에 의해서 진이란 나라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근데 이 진이 얼마 못 가요. 진시황제가 너무 폭정을 하는 바람에 얼마 못 가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자마자 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항우와 유방이 나타나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다가 결국 유방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유방이 세운 나라인 한이라는 통일 왕조가 중국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요 동부 지역에 진과 예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기록이 우리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소국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한이 들어서고 여기에 진과 얘가 들어선 건데 그 사이에 딱 껴있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고조선이 여기에 껴있으면서 어떤 방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중개무역이라는 곳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사요. 그리고 여기다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이쪽에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중개무역이요, 문제를 일으켜요. 만약에 한과 이쪽에 있는 진이 세력이 좀 약한 나라였다면은 이런 중개무역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한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영토 크기로 보면 이미 벌써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에서 이걸 가지고서 결국에는 항의를 합니다.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지금 보니까 지금 너네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너네 좀 안 되겠다. 그거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나왔을 때 고조선이 여기서 굴복을 했으면은 그래, 알았어, 앞으로 우리 안 할게라고 했으면은 혹시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조선이 그러질 않고 덤빕니다. 야, 내가 내 땅에서 장사하겠다는데 너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네가 직접 해보던가. 자, 그러면서 급기야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중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무제였어요. 이름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자, 한 무제가 당시 엄청난 팽창 정책을 취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근데 고조선이 만만치 않아요. 무려 1년 동안 저항을 하면서 당시 중국 군대가 굉장히 여기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국가의 명운이 중국 쪽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하필이면 그때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당시 중국군도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점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얘들 센데? 근데 반대로 고조선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덤볐다가 1년 딱 지나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 내에서도 파벌이 형성이 돼요. 하나는 강경파, 하나는 온건파. 온건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냥 중국과 좀 적당히 협상을 하고 화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강경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마지막까지 우리는 결사항전 해가지고 저 중국 군대를 몰아내야 된다. 그 두 개의 파벌이 결국 싸움을 벌이면서 급기야 당시 왕이었던 우거왕이 피살되면서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빠이빠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중국어를 쓰고 계실 거고 필기를 지금 한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서 검정능력 시험이 아니라 중국서 검정능력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당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이 이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군현을 설치하고 합니다. 그게 임둔, 진번, 낭랑, 현도 이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 갔는데 사실 이 정복이 알고 보면은 당시 중국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여기를 정복한 게 아니라 내분으로 이게 무너진 케이스예요. 고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너무 필요한 나머지 이 점령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임둔과 진번은 일찍 사라집니다. 그리고 낭랑과 현도가 조금 오래 버티다가 현도도 중간에 사라지고 낭랑이 그래도 좀 오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낭랑도 고구려의 성장과 토착민의 반발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고조선을 언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팔조법이라는 겁니다. 고조선에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8개 조항의 법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3개의 조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는데 그 3가지 조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의 팔조법은 시험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어우, 좀 쌀벌하네요. 그죠? 복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인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데?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맴매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맴매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업에 집중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죠? 수업에 집중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가가 당시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사형에 처할 거니까 진짜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마. 사형 때릴 거니까 너네 살인하지 마.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곡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곡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갚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갚는다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다 없다?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 거 내 거 구분이 있어야지 갚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한 이런 처벌이 있는 걸로 봐서 노동력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가 있네요. 노비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결국에는 부여먹은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계급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군현이 설치가 되고 나서 법조항이 60여 개로 늘어났대요. 뭐 중국 애들은 이제 아무래도 진시황제 시절에 그 법가 사상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법이 좀 복잡하고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근데 그 60여 개의 조항의 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인심이 좀 각박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래요. 진시황제가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진짜 딴짓을 못하게끔 그렇게 천하를 통치를 했는데 막상 진시황제가 죽자마자 그 법이 완전히 소용이 없어집니다. 금방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한 고조 유방은요, 약법 3장이라고 하죠.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그 수백 가지의 법을 다 폐지하고 딱 3가지만 남겨놓습니다. 이걸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서 결국 항으로 물리치고 한이라는 나라를 구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법이란 것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법이 엄격하고 복잡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꼭 아니다.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단순 명료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플하게 만들어놓은 법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멸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어떤 국가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냐. 처음에는 이 지역에 한사군이 들어섰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사군은 낙랑을 제외하고 거의 나머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낙랑은 어느 쪽의 세력을 잡고 있었냐면요. 대략 한 요쯤의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들어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요쯤에 낙랑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들어섰던 나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제일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역,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여기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국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 내려갈게요. 제일 위에 있는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 부여는요,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조선의 왕은 뭔가 좀 왕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제사장과 군장의 기능을 겸하는 그런 겸직 기능이었고, 부왕, 준왕이라는 용어로 봤을 때도 뭔가 왕이라기보다는 왕에 비견되는 인물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여는요, 확실하게 왕이라는 명칭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맹왕국이라는 거예요. 연맹왕국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개의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5개의 세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세력이 제일 커 보이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세력이 다른 세력과 1대1로 싸우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포위해서 공격해 오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1대1로 확실하게 이기지만 얘들이 만약에 다 힘을 합쳐서 덤비면은 이거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해볼만 한데 1대1로는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서로 타협을 하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가운데 있는 이 가장 큰 세력을 뭘로 모시기로 했다? 바로 왕으로 모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로 할 테니까 우리를 리드해 주시오. 대신에 원래 우리의 그 영역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맹 왕국의 왕은요, 사실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에 패배를 했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하면은 책임을 지고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직은 왕권이 상당히 취약했던 시절입니다. 자, 부여는요,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든 연맹 왕국입니다. 이런 형태의 연맹 왕국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 세력이라는 사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출도의 명칭을 보시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가 있어요. 명칭이 좀 희한하죠. 마가는 말을 상징합니다. 우가는 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저가는 돼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구가는 개를 상징합니다. 가만 보니까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물과 관련이 있네요. 그죠? 뭔가 부여란 나라는 동물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당시 관직명을 보시면요, 관료는 대사자, 사자라는 명칭이 있었고, 부여가 잘 나가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서기 3세기 말에 쇠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피해를 복구를 해내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의 5세기 문자왕 무렵에 완전히 복속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여의 외교는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였어요. 왜? 부여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됐기 때문에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갖게 되고요. 자, 경제 부분 보시면 여기 반농, 반목이라는 게 나와요. 부여가 위치한 이 지역은요, 농사도 잘 됩니다. 근데 뭐도 많이 하냐면은 목축업도 많이 해요. 가축을 많이 기른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동물과 관련이 있다. 그럼 반농, 반목? 결국에는 부여는요, 동물을 상당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출도의 명칭조차도 동물을 갖다 쓸 정도로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말이 나오고 주옥도 나오고 아무래도 동물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런 모피, 가죽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쪽보다도 사실은 풍습과 제천이에요. 이 초기 국가는요, 풍습하고 제천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여의 풍습을 놓고 볼게요. 먼저 부여의 풍습은요, 일책 12법, 법이 좀 셉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얼마에 갚아야 돼요? 훔쳤다 걸리면은 120,000원, 12배에 갚는 거예요. 법이 상당히 세죠. 자, 그 다음에 순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왕은, 살아서 왕은 죽어서도 영원한 왕이다. 한 번 살아서 신하는 죽어서도 영원한 신하다.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생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한 번 선생은 뭐야? 영원한 선생이죠. 한 번 학생은 영원한 학생이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저는 저 세상에 가서도 선생이죠. 그죠?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들으러 저랑 같이 저 세상 가셔야죠. 그죠? 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한국 수업 검정 시험 붙을 거 아니야. 같이 가야지. 요즘엔 통용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부여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죽으면요, 일종의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직업별로, 연령별로, 성별 비율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뽑혀가지고, 같이 묻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제점은요, 소 발굽을 가지고서 치는 점을 우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기를 상당히 연금했다. 그러니까 좀 여자들의 그 권리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부여에서는.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기를 하게 되면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체는 매장하지도 않고 성벽 밖에다 버립니다. 좀 약간 좀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제천이란 건 뭐냐면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인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명절이에요.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단오처럼 그런 명절을 의미하는데, 부여도 당연히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영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달이 좀 특이한데, 대부분의 명절은 언제 있냐면요, 제천에서는 10월에 있어요. 근데 부여만 특이하게 12월에 있습니다. 왜 12월이냐에 대해서는 역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부여가 농경보다는 어디에 좀 더 치중했기 때문에, 동물, 목축에 좀 더 치중했기 때문에 12월이 아니었겠냐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른 데는 다 10월인데 부여만 12월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사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요, 부여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요, 여러모로 부여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자, 고구려도요,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든 연맹왕국이고요. 고구려의 그 귀족층에 해당하는 대가들은요, 고추가 상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관료층은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외교는요, 고구려는 계속 중국과 대립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구려가 중국과 대립을 하자 그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부여는 중국과 연합을 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요, 위치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곳이에요. 이 졸본 지역에다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요, 농사가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급자족하기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는 약탈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약탈 경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탈해온 물건들을 갖다가 보관해야 될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구려의 풍습은요, 먼저 서옥제가 있어요. 서옥제는 오늘날로 치면 대릴사위제, 뭐 처가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서옥이라는 가건물을 짓고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 처갓집의 일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님을 제게 주는 그 조건으로 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이 사망했어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장가갈 취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취할치로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형이 사망했는데 취합니다. 뭘 취하냐면은
형님의 와이프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형수라고 부르죠. 그죠? 형수를 취하는데 누가 취하냐면은 동생이 취한다. 헉, 어머, 불륜. 어떻게 해, 동생이 형수님을 데리고 살아. 요즘 생각하면 이건 진짜 쇼킹한 일인데 이 시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시대예요. 호라비가 된 그 과부가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낸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재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수가 재혼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이 갖고 있던 재산은 형수가 갖고 있는데 형수가 재혼을 함으로써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초기 국가로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옥저하고 동해는요, 일단 여기 군장체제란 말이 나와있죠. 그죠?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냥 읍군, 삼로, 이런 사람들이 군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스리는, 아직은 군장국가예요. 그리고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한사군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사군 시절에 색채가 좀 남아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국가다운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둘 다 어떤 운명을 맞이하냐면은 고구려에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옥저의 경우는요, 먼저 경제 보시면은 소금하고 해산물이 상당히 풍부해요. 옥저가 있는 이 지역 자체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거든요. 물론 이게 옥저도 사실은 북옥저, 남옥저로 나뉩니다. 여기가 남옥저고 요 일대에 북옥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학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시험에서는 북옥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록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남옥저 중심으로 다루고 이 남옥저가 그냥 옥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역에는요, 소금과 해산물이 상당히 풍부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를 누구한테 뺏겼다? 고구려한테 뺏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 잡으셔야죠. 고구려가 약탈경제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뺏어왔다? 여기 가서 뺏어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옥저의 풍습은요, 민며느리제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다는 뜻이죠. 자, 이 민며느리제는요,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시집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자가 남자 집에 미리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여자의 양육비, 즉 신부의 양육비는 철저하게 누가 되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노동력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장제라는 좀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 일명 이제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적당히 집 마당에다가 가매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매장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매장 해요. 그럼 아들이나 손자쯤 가가지고 마당에 가매장했던 그 시신들을 다 파내요. 파내면 뭐만 남았죠? 이제는 뼈만 남았죠. 그 뼈들을 전부 추려가지고 길이 한 10m쯤 되는 관에다가 공동으로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옥저의 제천행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천행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설마 뭐 명절이 없었겠어요, 옥저도? 뭐 있긴 있었겠죠. 근데 딱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옥저는 제천행사 관련돼서 기록이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동해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요. 먼저 과하마. 과하마는 일종의 조랑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을 탄 상태로 과수원 밑을 지나갈 정도로 키가 작은 말, 그걸 과하마라고 하고요. 요 단궁은 뭐냐면요, 길이가 뭐 그렇게 긴 활은 아니고 짧은 활인데, 짧아서 단궁이라기보다는 박달나무, 그죠? 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예요. 그 박달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직기술. 놀랍게도 이 시대 강원도 동해안 해안가에는 뭐가 살았냐면은 바다표범이 살았습니다. 바다표범이 꽤 오래 살았어요, 거기에. 자, 그리고 요 바다표범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벗기는 그 방직 기술이 존재했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동해에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옥저하고 운명이 똑같습니다. 동해나 옥저나 둘 다 이러한 특산물들을 다 누구한테 뺏겼다? 고구려한테 뺏겼다. 자, 그래서 결국 둘 다 고구려에 복속되는 그런 쓸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습을 보시면요, 먼저 체커라는 풍습이 있어요.
체크란 풍습은 뭐냐면은 동해가 위치한 것은 오늘날 강원도 북부입니다. 강원도 북부 지역인데 산간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마을이 산과 산 사이에 서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만날 일이 잘 없어요. 산 넘어가기도 힘들고 호랑이 같은 거 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마을 주변에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서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울타리를 넘어가서 상대방이 마을에 실수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 왜 이렇게 쌀바르게 생각하세요? 옛날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죽이는 거 막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침범을 하게 되면은 그땐 벌금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축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벌금을 물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울타리 밖을 안 벗어나는 거네? 야, 되게 답답하게 살겠다. 그렇지 않다. 결혼할 때만큼은 어떻게 한다? 족, 외혼. 다른 시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타리 넘어서 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울타리 넘어서 가는 경우는 언제다? 결혼할 때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해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집터가 조금 특이한 게 발견이 되는데 고급에서는 이게 좀 자주 나와요. 근데 중급 난이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데 집터가요. 요렇게 생긴 집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문으로 여자라고 읽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집터. 이거 철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집터, 요렇게 생긴 집터,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가 발견된 곳이 동해다라고 이거는 간략하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동해의 제천 행사는 10월 달에 있었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였다라는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만입니다. 이 사만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마한과 진한과 변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세 개의 한이라 해서 삼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만 사회는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예요. 즉 제사장 따로, 정치인 따로 그렇게 돼 있던 사회인데 고조선과 그런 점에서 서로 대비적이에요. 자, 당시 정치를 담당했던 대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지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동해옥저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동해옥저가 읍군 삼로고 여기는 신지읍차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천군이었어요. 이 천군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 소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소도는요, 천군이 관할하는 신성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만약에 혹시라도 죄인이 죄를 짓고서 여기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군장이 이거 잡으러 막 쫓아가겠죠. 쫓아가다가도 요 안으로 도망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스탑!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 천군의 허가를 받아야지 잡을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치해법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데모하다가 사람들이 불리해지면은 주로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조계사 그리고 명동성당.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요 소도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외교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당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그때 유이민들이 상당히 남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요. 이들이 토착민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사만사회는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 부분 보시면요. 여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일단 제철기술. 철이 발달했는데 특히 변한 지역에서 철이 많이 발달했어요. 뭐 지금도 여기 철이 많죠. 광양제철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항제철소. 이런 제철소가 들어설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도 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제철 기술을 통해서 사만, 낭랑, 외하고 계속 교류를 했었다. 교육을 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벼동서도 발달합니다. 지금 여기가 오늘날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요 일대예요. 농사 잘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벼동사 발달했고요. 농사 짓다 보니까 물이 중요하니까 저수지도 축제인데 대표적인 저수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제천 의림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습에서도요, 농사와 관련된 풍습인 두레가 있어요. 농촌 공동 조직체로 서로 팀을 짜가지고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노동력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두레라는 풍습이 있고요. 조금 이제 특이한 구조로 주구묘라는 게 있어요. 주구묘가 뭐냐면은 무덤을 만드는데 사만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배수로를 갖다 이렇게 주변에 팠어요. 그러니까 그 해자를 갖다 주변에 둘렀는데 이게 왜 둘렀냐에 대해서는 학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하나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은
배수로를 팠다는 설도 있고, 혹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팠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해자, 물이 차 있는 그런 도랑을 판 무덤인 죽음이가 있다. 그 다음에 마한 사람들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토실, 겉으로 보면은 가옥인데 그 밑에 지하로 이제 집을 파가지고 만드는 그런 토실을 갖다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사마는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도 2번에 있어요.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래서 5월 달에 있었던 제천 행사를 수린날이라고 하고 10월에 있던 제천 행사를 계절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5월 달에 있었던 이 수린날이 뭘로 바뀌냐면 단오로 바뀌고 10월에 있던 이 계절제가 나중에는 추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이 사만까지 다룬 다음에, 이 가야연맹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서 끝낼게요. 가야연맹, 보시면요, 원래 이 가야가 삼국시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가야연맹을 삼국시대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하고서 끝낼게요. 삼국시대는 그냥 삼국시대의 그 국가들만 다루고, 가야는 그냥 초기 국가에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만이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했죠? 나중에 얘기지만, 마한은 백제에 병합됩니다. 그리고 진한은 진한 내에 있었던 사로국에 의해서 신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변환은 어떻게 되냐면은 변환 내에 있었던 구야국을 토대로 가야연맹이라는 것이 형성됐는데 이 가야연맹을 형성했던 건국조가 누구였냐면 바로 김수로. 그리고 이 김수로와 관련된 설화가 구지가라는 설화가 있어요. 자, 이 가야연맹은요, 패권 주도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금관가야가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금관가야가 몰락을 해요. 고구려의 침공으로 잘 나가다 몰락을 하면서 그 패권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내륙 지역이 있었던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대가야도요, 백제와 신라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위기를 많이 맞이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동맹도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신라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중간에 배신하는 거. 자, 그래서 신라의 일방적인 동맹 파기로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금강가야는요, 신라 법흥왕 때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합병이 되고요.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전쟁을 통해서 결국 복속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대외관계를 보시면요. 아까 이제 철교역 얘기했었죠. 사만 시절에. 그때부터 이었던 철교역이 계속 진행이 돼서 낙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고 특히 3세기의 금강가야가 이걸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개무역이요. 중간에 타격을 받아요. 왜 타격을 받냐면은 낙랑이 무너져요. 낙랑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금강가야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직수입할 수 있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냐면은 백제를 거쳐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가야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기억해 두세요.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 사건으로 금강가야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고구려의 침공으로 급속도로 몰락을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경제 부분은 당연히 철기술 굉장히 발달했고요. 벼농사도 발달했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토기예요. 토기를 상당히 제작을 잘했었는데 이 토기 기술이 일본에 전파돼가지고 일본에선 가야식 토기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에키 토기. 스에키 토기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스에키 토기 기억해 두시고요. 가야의 풍습으로는요, 편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편두는 일종의 성형수술이에요. 조금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두상을 이렇게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걸 좋아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냐? 어릴 때부터 무거운 돌로 납작하게 누르고 다녔다. 물론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목숨 걸고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게 요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재했었다. 그리고 가야는 최종적으로 결국 금강가야가 됐던 대가야가 됐던 나머지 이제 가야 연맹들도 전부 최종적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유사가 대표적이다. 이거 말고도 제왕운기 있고 동국여지 승남 있고 동국통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국통감은 기원전 2333년에 근거를 제시를 했고 삼국유사는 단군신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형을 제시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고조선의 강역과 관련된 유물은 비파형 동건, 고인돌, 미성식 토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한과 진, 예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요것 때문에 결국 중국과 전쟁을 유발을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의 법률은 8조법인데 현존하는 것은 3개밖에 없고 인명을 존중했다, 노동력을 중시했다, 농사를 지었다,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계급사유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이다. 연맹왕국은 왕의 힘이 아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부족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그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연맹왕국이고요. 부여의 풍습은 순장, 일체시기법이 있고 제천행사는 영고이다. 고구려의 풍습은 서옥제, 형사취수제가 있고 제천행사는 동맹이다. 옥저와 동해는요, 왕이 없는 군장국가예요. 부여, 고구려는 그래도 왕이 있었는데 여기는 왕이 없는 군장국가로 끝나게 됩니다. 옥저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며 민며느리제, 골장제 등의 풍습이 있다. 여기서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정반대라고 했어요. 서옥제는 처가살이, 민며느리제는 시집살이. 자, 그 다음에 동해의 특산물은 과하마, 단공, 방직기술. 여기서 방직기술은 바다표본 가죽, 정제기술이라고 했어요. 등이 있다. 동해의 풍습은 체커, 조개온이 있고 제천행사는 무천이다. 사마는 재정분리 사회로 고조선은 재정일치입니다. 단군, 왕검,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사마는 재정분리로 있으면서 정치를 담당하는 대군장이 신지, 읍차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담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천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 재정분리 사회고요. 신성구역인 소도가 있고 이 소도는 청군에 관할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군장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천행사는 5월과 10월에 있다. 가야의 건국조는 김수로이며 대표적인 설화는 부지가이다. 가야는 초기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가야가 패권을 쥐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포상팔국의 난을 맞이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몰락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패권이 후기에는 내륙 지역에 있은 대가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가야 연맹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야의 토기 기술은 일본에 전파되어 스에키 토기,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제공해 드리면요. 제천행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천행사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금 억지스럽지만 앞글자씩 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부여의 부자와 영고의 영자를 따서 뭐라고? 부엉이. 고구려의 고자와 동맹의 동자를 따서 뭐라고? 고등어. 동해의 동자와 무천의 무자를 따서 동무. 그죠? 옥천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사마는 뭐 쉬우니까 그대로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엉이와 고등어는 동무인데 생일은 5월과 10월이다. 지금 여기서 막 비웃고 계신 분들 나와. 원래 억지스럽게 하는 게 잘 외워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외우는 거는. 자, 그럼 거꾸로 가면은 부엉이는 뭐예요? 부여의 영고, 고등어는 고구려의 동맹, 동무는 말 그대로 동해의 무천. 그죠? 5월과 10월은 그대로 사만의 5월제와 10월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사람들의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일을 주관하였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왔어요. 이때 곰과 호랑이도 나오네요. 그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이것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곰은 이거 됐고 호랑이는 토 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즉 주어진 사료를 놓고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 파악을 해내는 사료 분석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천선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에요. 그죠?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 우리는 어디에 근본을 둔 사람들이다? 하늘에 둔 근본을 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니들하고 종족이 달라. 뼈다구가 달라. 그죠? 천선사상 갖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농경사에 풍백, 우사, 운사 나왔고, 뭐 곡식, 생명, 질병 이런 말 나왔죠. 그죠? 농경사인 거 알 수 있고요.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토테미즘적인 신앙 요소 알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건국이념으로 했다. 자, 홍익인간 뭐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건국 이념을 말하는 것인데 지문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것도. 그죠? 자, 5번. 재정 분리가 된 사이였다. 여기서 나왔어요. 단군하고 왕검은요. 제가 그랬어요. 단군은 제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왕검은 군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다? 재정이 일치된 사이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재정 일치 사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재정 분리된 사이였다. 그건 아니죠. 그죠? 재정 분리된 사이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삼한 지역이었죠. 자, 따라서 1번에서 잘못된 것,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지문에서 A와 B의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두 사람의 그 대화, 논쟁 속에서 논점을 파악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쟁점 파악형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핵심이 되는 말들이 무엇이냐? 여러 개의 글들과 문장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를 뽑아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가라는 명칭이 나왔네요. 그죠? 국가의 사람이 마가가 나왔어요. 마가 사람의 마을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일이 있어. 마땅히 법에 따라서 12배로 배상을 해야 할 것이요 라고 나왔습니다. 1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그러자 B가 이렇게 얘기해요. 허허, 도둑이 생긴 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요. 도둑을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기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죠? 뭔가 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왕권이 좀 취약하다. 마가 국가라는 명칭을 봤을 때 동물을 좀 중시 여긴다. 그리고 법이 좀 세다. 12배로 갚는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쟁점 포인트들을 따내면요. 아, 이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냐면 부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요. 부여라는 사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특징을 물어봤어요. 특징. 부여의 특징을 고르래요. 한번 볼게요. 1번. 일종의 대릴 사이제인 서옥지가 있었다. 이건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그죠? 1번 아니고 2번. 12월이 되면 연고라는 풍습이 있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부엉이, 부여의 연고. 바로 나왔네요. 그죠? 2번이죠? 3번.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 이건 옥저죠. 4번. 과하마, 단궁, 반어피 등의 특산품이 있었다. 이건 동해고요. 청군의 관할 지역으로 신성한 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삼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문의 쟁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여의 나라의 이런 풍속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여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을 때 부여의 제철 행사인 12월의 연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가야 연맹의 지도이다. 가야 연맹의 패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지도나 도표를 제시해주고 그걸 읽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요 지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지도에 신라가 있고 외가 있고 백제가 있어요. 일단 이 외라는 명칭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일본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아직은. 일본이라고 부르질 않고, 외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야라는 명칭이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총 6개가 나왔는데, 아, 가야 연맹과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A하고 B입니다. A는 금강가야고, B는 대가야인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패권이
요 패권이 어디서 어디로 넘겼다. A에서 B로 옮겨지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근간가야에서 대가야로 패권이 옮겨진 이유가 뭐였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랬다? 고구려의 침공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근간가야에서 대가야 쪽으로 패권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1번, 김수로가 가야현명을 건설했다. 이거는 한참 전의 얘기죠. 아니고 2번, 낭랑 외 지역과 중개무역을 발전했다. 이거는요. 서기한 3세기 무렵에 근간가야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에요. 즉 패권이 옮겨갔던 시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3번, 고구려의 침공으로 근간가야가 몰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패권이 넘겨지게 됐죠. 4번,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이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고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거는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조선과 초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뤄보았습니다.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여러 초기 국가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초기 국가들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정식 왕국으로 살아남은 것은 딱 3개. 다 나머지는 사라지게 되고 딱 3개만 남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대 시대의 핵심적인 부분인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삼국시대의 국가들을 하나씩 한번 조명을 해볼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